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이제 대선이 불과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YTN이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3자 대결, 양자 대결 모두 경쟁자들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 단일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더 많았는데요. 자세한 조사 결과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비싼 치킨값 또 오르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브라질 닭고기 수입이 중단됐기 때문인데요. 자급률이 높고 또 정부의 비축 물량도 있어서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태가 길어지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선을 2주가량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돌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대선일은 압도적인 응징의 날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이후 국민의힘은 이른바 원팀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원 유세를 시작했고 이준석 후보를 향한 단일화 구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이 대선이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YTN이 대선 민심을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 50%로 1위를 차지했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가정한 양자 대결 조사에서도 크게 앞섰습니다.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흉기 단독을 벌인 차철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차 씨는 빌려준 돈 3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중에 소총 실탄 30여 발이 발견됐습니다. 실탄 유출 경위에 대해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제 13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틀째 수도권 유세 일정을 소화하면서 최대 승부처에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경기 북부를 찾아 대한민국 평화 경제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 이른바 홈그라운드로 꼽히는 경기 북부를 찾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쟁 위협을 경험하고 각종 규제에 묶인 경기 북부를 대한민국의 평화 경제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특별한 희생을 치른 데는 특별한 보상을 해줘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게 제 정치적 신념입니다. 이 북부가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를 위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특별한 희생을 치렀지 않습니까? 고양시는 K콘텐츠 산업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파주시엔 미군 반환 공여지를 활용한 평화경제 특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경기 북부를 남부와 분리하자는 일각의 구상엔 지역경제 기반 확립이 우선이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이 후보는 주요 사회 현안에도 쓴소리를 냈습니다. SPC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에는 노동 후진국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엔 기업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선 자신의 커피 원료값 120원 발언의 진의와 배경을 왜곡했다며 처벌받아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이른바 호텔 경제론에 이준석 후보 등의 비판이 잇따르자 경제 요인 변화가 파급 효과를 낳는 승수 효과를 의미한 거라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진짜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들으라고 선동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최근 TV토론 등에서 이 후보를 집중 공격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두고 탁월하지만 금방 사라지는 삼국지 여포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선 레이스가 중반을 달리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유권자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수도권을 누비며 정책 공약 발표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상대 네거티브 공세를 피하려면 연설 분량을 줄여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도 있는데 이 후보는 정면 돌파를 택한 듯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2주차에 접어들면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한 국민의힘의 단일화 구애가 점점 더 적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국민의힘의 구애에도 불구하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에 응할 뜻이 없다고 거듭 선을 긋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지역 언론인들을 만난 뒤 전남대 학식 먹기 행사를 이어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연이틀 호남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일정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를 묻는 질문이 빠지지 않는데 그때마다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설령 자신과 김 후보의 지지율을 합쳐서 이재명 후보보다 높아져도 단일화는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절차나 과정 자체가 굉장히 구태스럽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서 이길 수 있어도 안 한다? 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후보 배우자 토론을 제안한 것을 두고도 뾰족한 선거 전략이 없으면 돈을 써서 컨설턴트를 고용하라고 비꼬았습니다. 국민의힘의 러브콜을 뒤로 하고 있는 이준석 후보의 관역은 주로 이재명 후보로 향하고 있습니다. 험지에서 도전하는 자신이 이재명 후보보다 노무현 정신을 더 구현하고 있다거나 대선 토론을 거치며 논란이 된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호텔 경제학을 사과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괴짜 경제학도 아니고 이거는 거의 인터넷에서 퍼온 역설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경제 정책이라고 제시한 이재명 후보는 무지함을 책임지고 좀 사과해야 된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선 보수 단일화 논란이 유권자 관심도 등에 나쁘지만은 않단 기류도 엿보입니다. 대선 완주에 따른 선거비 부담에 단일화 가능성을 내다보는 관측도 나오지만 이 후보로선 미래를 위한 정치적 자산을 쌓는 게 우선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보수 인사들이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있죠. 민주당 내부에서는 빅텐트를 넘어 그랜드 텐트라는 자평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반 이재명을 기조로 연대 전선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녹록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이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세장에 앉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국민의힘 출신 김상욱 의원과 개혁신당 출신 허은하 전 대표도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선대위 사령탑에 보수 책사로 불린 윤여준 전 장관을 앉히며 출발한 민주당엔 최근 이 같은 전향적 합류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후보의 진심이 담긴 경청과 통합, 화해와 포용 행보에 민주당의 국민 빅텐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새미래민주당 이석현 전 의원과 개혁신당 문병호, 김용남 전 의원, 여기에 홍준표 전 시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까지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국민통합이라는 기치 아래 빅텐트를 넘어 그랜드 텐트까지 펼치겠다며 깜짝 놀랄 인사 영입도 공언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그 빅텐트를 치는 저희나 그 텐트에 오시는 분들이나 서로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자당 인사들의 이딴 이탈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당은 흔들림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 이탈은 상시적이라며 총선에서 비례를 노린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일 뿐 자신의 지도력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냥 개혁신당 타이틀 달고 방송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 개혁신당 구성원들은 어떤 흔들림도 없습니다. 애초 반이재명 빅텐트론을 먼저 꺼내들었던 국민의힘도 개헌을 고리로 새미래민주당 측과 접촉하는 등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낙연 상임고문이 국민의힘의 해체 수준 환골 탈퇴 등을 요구하면서 아직은 지지 선언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계엄 단절과 극복을 전제로 그리고 이재명 독재 집권을 저지하고 제7공화국 개헌을 위한 통큰 협의를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각에선 실질적인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떠들썩한 빅텐트도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향후 정치적 이익을 노린 이합집산과 다를 게 없을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는 악순환의 반복을 막자면서 대선 후보 배우자가 참석하는 TV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글쎄요,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즉흥적이고 대책이 없는 그야말로 황당하고 회개한 제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 배우자 간의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배우자 설란영 씨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참석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철학은 물론
영부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견해를 진솔하게 밝히자는 겁니다. 배우자 토론이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시기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국민께 희망보다는 실망을 드렸고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도 필요한 토론이라고 거들었지만 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황당하고 해괴한 제안이라거나 설란영 씨가 제2의 김건희 여사라는 직감이 든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어떡합니까? 그게 그 당의 문제입니다. 즉흥적이고 무책임하고 대책 없고 장난을 치듯이 이벤트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스스로 선거 전략을 못 세우면 돈 주고 컨설턴트를 쓰라며 국민의힘을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격적인 제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기 내내 리스크였던 김건희 여사 논란을 고리로 이재명 후보는 물론 김혜경 씨의 사법 리스크를 더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현재 김혜경 씨는 언론 노출을 삼가며 종교계 위주의 비공개 행보를, 설란영 씨는 언론사 유튜브 등에도 출연하며 비교적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이 동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가 현재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2달여 만인데요. 이 지검장은 몸도 마음도 지쳤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을 탄핵 소추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부실한 수사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직무 복귀 2달여 만에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이 전격적으로 동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YTN과 통화에서 탄핵을 겪으면서 억울함을 풀고 그만두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몸도 마음도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탄핵이 기각된 이후 바로 그만두기에는 후배들에 미안해 미뤄왔다는 취지로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전주지검장이던 지난해 5월 임명됐습니다. 같은 해 10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최근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결정하고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함께 탄핵 소추됐다가 직무에 복귀했던 조상원 4차장은 무고함이 밝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에서 저희 8대 0으로 해서 저희 무고함이 밝혀졌잖아요. 다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근데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안착이 됐다고 생각해서. 중앙지검장과 4차장이 동반 사의를 표명하며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포함한 중요 사건도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탄핵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경호처입니다. 신뢰가 훼손됐다는 지적 속에 대통령 경호처가 스스로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경호처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하고 외부 견제와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정치 중립 논란에서 벗어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경위를 밝히겠다며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운영위 출석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장 등을 출석시켜 엄중한 현 상황에 대한 현안 질의를 통하여 진실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출석 요구한 주요 공직자 누구도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번번이 공권력을 막아서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대통령 경호와 보안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김성훈 전 차장 등 일부 경호처 간부들의 충성 논란이 커지면서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수뇌부가 줄사퇴하는 홍역을 치른 대통령 경호처는 이후 전담 TF를 꾸려 조직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쇄신안은 무엇보다 외부의 견제를 수용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이를 위해 경호처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해 투명성을 보장하고 준법 담당관과 개방형 감사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상명하복의 폐쇄적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익명의 내부 게시판을 운영하고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호처는 국민적 우려와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창설 이래 가장 강도 높은 쇄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담보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처음으로 증언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당시 지시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고 나오면 되지 않느냐고 한 말도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가 부관이 알려줘 기억났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다만 대통령이 의원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거 가짜 뉴스죠? 경찰이 이 내용을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보도에 인용한 미군 소식통이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16일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는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있던 중국인 간첩 99명이 계엄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된 간첩들이 신문 과정에서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자백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당시 선관위와 국방부, 주한미군까지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 심판정에서 직접 이 기사를 언급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들 90명이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당시 매체는 이른바 미군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라며 후속 기사를 이어갔는데 해당 소식통의 실체는 미국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 침입을 시도했다 붙잡힌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스카이데일리와 허모 기자를 수사 의뢰했고 해당 매체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를 벌인 경찰은 허위 보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허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허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며 이르면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에 달아났다가 체포된 차철남. 이 차철남이 빌려준 돈 3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태연히 술을 마시자며 집으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개 수배 끝에 경기도 시흥 시화호 주변에서 검거돼 경찰서로 압송된 차철남은 범행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피해자가 돈을 안 갚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적인 거래가 좀 저한테 돈을 꺼갖고 그걸 갚지 않고 12년씩. 새벽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경찰의 추궁 끝에 차철남은 범행 경위를 자세히 털어놨습니다. 차철남은 먼저 지난 17일 오후 4시쯤 술을 마시자며 자신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중국인 A씨를 집으로 부른 뒤 둔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범행 동기로는 A씨가 지난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빌린 돈 3천만 원을 갚지 않아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뒤엔 주변에 살던 A씨의 동생 집을 찾아가 똑같이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철남은 이 동생이 형의 빚을 알고 있어 목숨을 앗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전에 치밀히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살해에 사용한 둔기는 집에 있던 물건이었지만 60대 편의점주와 70대 집주인에게 휘두른 흉기는 이번 달 초 미리 구매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이유에 대해 차철남은
평소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2012년 한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 차철남은 전과 이범으로 일용직 근무를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살인 등 혐의로 차철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대선을 2주 앞두고 진행한 YTN 여론조사 결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3자 대결에서 크게 앞서면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당 지지도 역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우위를 보였습니다. 먼저 정인용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YTN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내일이 대선이며 누구에게 한 표를 던질지를 물었습니다. 2명 중 1명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6%,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6%를 차지했습니다. 지난주 YTN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는 4%포인트, 김문수 후보 3%포인트가 올랐고 없다나 모름 무응답이 13%에서 7%로 뚝 떨어졌습니다. 캐스팅 보트인 중도층에선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61대 23으로 격차가 벌어졌고 이준석 후보는 8%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도 살펴봤습니다. TK와 PK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46대 37, 호남은 69대 21로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 우위를 보였고 보수세가 강한 대구 경북에선 이재명 후보가 30%를 기록했고 부울경에선 김문수 후보 44%, 이재명 후보 43%로 박빙 양상을 보였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4050에서 특히 이재명 후보 지지세가 강한 것으로 집계됐고 70세 이상에서만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2030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 것 같은지도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68%, 김문수 후보 25%, 이준석 후보 1%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 건지 유권자 충성도를 살펴봤더니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95%가 계속 같은 후보에 힘을 실어줄 거라고 답했고 이준석 후보 지지자의 경우 74%가 계속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8%, 국민의힘 36%,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2% 순이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가정한 양자 대결 조사에서도 압도적인 격차를 기록했습니다. 범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더 많은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상대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가운데 한 명만 남는다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 김문수 가상 대결에선 52% 대 39%, 이재명 대 이준석 양자 대결을 가정했을 땐 51% 대 25%로 이재명 후보가 앞섰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는 응답률은 비슷했는데 이준석 후보가 맞상대일 경우 투표할 후보가 없다는 답변이 7%에서 21%로 많아졌습니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만 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60%대로 올랐고 상대 후보와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이재명 후보가 대부분 권역에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영남권에서 다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에선 김문수 후보가 63% 지지율로 29%를 기록한 이재명 후보를 크게 앞섰지만 이재명 대 이준석 대결에선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선 이재명 대 김문수 가상 대결에서 오차범위 아니었던 응답률이 이재명 대 이준석 대결 시 이재명 우세로 조사됐습니다. 범보수 진영 단일화를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지층 표심이 각각 어떻게 변할지도 내다봤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해도 표를 주겠다고 답한 건 45%였습니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하면 28%만 지지하겠다고 했고 21%는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민주당 지지층까지 포함한 전체 응답자 가운데 37%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보다 적었습니다. 김문수 후보 지지층에선 해야 한다는 응답이 이준석 후보 지지층에선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는데 단일화를 주장한 응답자만 추려 누구로 하는 게 좋겠냐고 물었을 땐 82%가 김문수 후보를 꼽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네, 이제 6월 3일 대선을 13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분주하게 움직이는 각 당의 소식들 알아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사흘째 수도권에서 거리 유세를 벌입니다. 이 후보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선거운동 일정을 시작하고요. 인천 남동구 9월 로데오 광장에 이어 부평역에서 집중 유세전을 펼칩니다. 마지막 일정으론 자신의 지역구인 계양구에서 시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경기 북부 지역을 돌며 수도권 민심 다지기에 나섭니다. 김 후보는 방송기자클럽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뒤 경기도 고양시 일산 화정역 광장에서 유세를 진행합니다. 김포에서 청년 소상공인과 점심 식사를 함께한 다음 파주와 동두천, 양주와 남양주까지 경기 북부 일대에서 광폭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치 입문 계기로 꼽히는 성남시 의료원을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이 후보는 경기 성남시에 있는 성남시 의료원을 방문해서 공공의료 시스템을 살펴본 뒤 이재명 후보의 공공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방침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고 새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밤 11시 20분 선택 2025 약속의 무게 첫 시간에는 개헌과 사법개혁, 행정수도 세종 이전, 또 부동산과 의정 갈등 해법 등 정치와 사회 분야 공약을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이어 28일에는 경제와 통상, 외교와 국방, AI 등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살펴보고요.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1일에는 새 대통령을 향한 각 분야의 전문가와 또 시민들의 바람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대선 소식이었습니다. 네, 대선 소식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어르신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노력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금과 돌봄 같은 공약을 보면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는데요. 신윤정 기자가 노년층 지원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한날 나란히 대한노인회를 찾아 어르신 표심 구애에 나섰습니다. 두 후보는 노년층 공약을 앞다퉈 내놨는데 연금 관련 공약이 핵심입니다. 일하는, 즉 근로소득이 있는 노령층이 국민연금을 덜 받는 제도를 고치겠다 공약했는데 이 후보는 제도 개선을, 김 후보는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현행 34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에 대해선 이 후보가 부부 감액을 줄이겠다고 공약했고
김 후보는 저소득 노인에게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노인 빈곤율이 매우 높은 편인데 노인 세대들의 어려움도 가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 돌봄과 간병 비용, 주거비 지원에도 두 후보 모두 나섰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입원 환자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한 달에 수백만 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점이 가장 실효적인 대책으로 꼽힙니다. 가족 간병 시에는 최소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65세 이상 배우자는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 간 차별적인 노인 공약으론 이 후보가 어르신 돌봄 국가 책임제를 통한 통합적 지원 체계 마련을, 김 후보는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주택연금 가입 자격을 완화하고 혜택을 늘리겠다며 현행 주택연금 가입 기준인 공시지가 12억 원 제한을 1주택자에 한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들이 이처럼 고령층 공략에 나선 건 60대 이상이 유권자의 33%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60대 이상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선 60대에선 이 후보와 김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면 70대 이상에선 김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이 후보 지지율도 30%를 넘긴 상황입니다. 과거 민주당을 중심으로 노인 폄하성 발언이 표심을 갉아먹은 만큼 남은 선거운동 기간 후보들은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에서도 21대 대선 재외 투표가 시작돼 유권자들이 소중한 권리인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 투표소를 찾은 재외 국민들은 이번보다 절실했던 투표는 없었다면서 고국의 정상화를 기원했습니다.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살고 있는 성진옥 씨 부부는 전날 밤 4시간을 운전해 버지니아주에 도착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투표소를 찾은 부부. 16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이번처럼 투표가 절실했던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표소 안에서 이 도장을 찍는데 되게 좀 뭉클한 게 있었어요. 제 한 표가 옛날에는 되게 작은 표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포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큰 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백발의 어르신도 아들과 아내의 손을 잡고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하나로 뭉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하나로 뭉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20대 대선 당시 70%의 투표율을 보였던 워싱턴 DC 근처 4개 지역의 투표소에도 첫날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21대 대선에 이곳 워싱턴 DC 지역에 등록한 재외선거 유권자는 모두 4,272명, 미국 전역에서 5만 1,000여 명이 재외선거 유권자로 등록했습니다. 우리 재외 동포들, 또 특히 미주 지역 재외 동포들의 의견이 우리 국내 정부의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생업을 미루고 시간을 쪼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계엄과 탄핵 사태로 어지러웠던 고국이 다시 정상화돼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곳은 진짜 책임감 있는 대표가 나설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전 세계 118개국에서 재외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오는 25일까지 37개 투표소에서 선거가 이어집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도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유럽연합, EU가 러시아를 향한 신규 제재를 쏟아냈습니다. 미국 역시도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향해 평화각서 체결에 협력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러 정상의 통화가 휴전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끝난 지 하루 만에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향한 제재를 쏟아냈습니다.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유조선 189척을 추가 제재 대상에 올리고 러시아 무기 공급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 등에도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EU는 러시아가 평화에 진지하지 않다며 앞으로 더 많은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미국을 향해서도 러시아가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So we want to see those consequences also from the U.S. side. We really haven't seen, the pressure on Russia from these talks. 우크라이나 역시 휴전 해법은 대러 제재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 어떤 최후 통첩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면서 오히려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협정 각서 체결에 협력하라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했습니다. И такой подход нашел полное понимание со стороны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Теперь,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слово за Киевом. 즉각 휴전하라는 요구를 각서 체결로 막은 러시아의 의도는 시간 끌기용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강경하게 나서라는 유럽 국가들의 압박에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두고 보자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태도는 휴전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미국은 중재에서 빠지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맞물리면서 미국이 협상에서 발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번에는 경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SK텔레콤 뉴심 해킹의 목적이 통신망을 마비시켜서 혼란을 일으키는 사이버 테러일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미국 통신사를 공격했던 중국 해커 그룹이 동맹국인 한국을 겨냥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SK텔레콤 서버에서 가입자 식별 정보 유출이 확인된 지 한 달. 과거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에서 거래되거나 보이스피싱에 악용됐던 것과 달리 추가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길게는 3년에 걸쳐 악성 코드를 심고 2,600만 건 넘는 정보를 빼간 해커의 목적은 무엇일까? 당장 피해가 없다는 점에서 가입자 개인정보를 노린 게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해킹이라는 게 10년 전에 해킹한 거를 지금 당장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멸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공격 패턴이 지난해 중국 해커 그룹이 미국 재무부와 통신사들을 공격했을 때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직원 메일 등을 이용해 백도어 악성 코드를 잠입시킨 뒤 해커의 지시를 받고 정보를 빼낼 통로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국내에서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T의 통신망을 마비시키거나 유력 인사의 휴대전화를 도청, 감청하려 했다는 직접 테러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버라이즌이나 AT&T도 다 중국 해커들한테 당했는데 대혼란을 일으키게 하고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제일 많이 당하는 게 미중 구도화에서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어떤 동맹국들이거든요. 박 기부는 아직 국제적인 규모의 해킹이라고 판단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PPF 노에 대해서는 동일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은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년 그 사례가 지금 SK 사례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SKT도 사이버 테러 목적의 해킹이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통신망에 어떤 장애를 일으키려고 하는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통신망을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조작을 하려고 한다든가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고요.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정원 등 정보기관은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혼란 속에 사이버 위협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경계 단계를 바짝 끌어올렸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SKT 해킹 사태 당시 늑장 대처 논란으로 최태원 SK 회장 등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섭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오늘 유영상 SKT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오는 23일에는 최 회장과 유 대표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건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절기 소만입니다. 점차 더워지는 시기인데 오늘은 습도까지 높아서 종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2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이 되면 서울 기온은 27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체감온도는 2도가량 높아서 시원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와 소나기까지 내리면서 습도를 잔뜩 끌어올리겠습니다.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남해안에, 오후까지 제주도에 산발적인 비가 예상되고요. 오후에는 경기 동부를 비롯한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우산 챙겨서 나오셔야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면서 요란하겠고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은 출근길에 바다 안개가 유입돼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이 되면 서울은 27도, 대구는 29도, 광주는 28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내일은 또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때이른 더위는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제 반짝 해제의 영향으로 지난달에 가계대출이 급증했습니다. 그러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3에서 5%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7월 시행을 앞두고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벌써부터 가계대출 증가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상환 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 즉 가상금리를 1.5%로 상향 조정하는데 이렇게 되면 대출 한도가 3에서 5% 축소됩니다. 변동형의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연리 4.2%를 가정했을 때 연봉 1억 원인 경우 대출 한도가 5억 9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으로 1,900만 원 줄고 연봉 5천만 원인 경우 3억 원에서 2억 9천만 원으로 1,000만 원 줄어듭니다. 가상금리 상향 조정은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 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비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경기 악화로 주택담보대출이 줄고 있어 연말까지 6개월간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용대출은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가상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월 시행이 이미 예고된 터라 더 늦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벌써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토지거래 허가제 반짝 해제 영향에다 대출 막차 수요가 겹치면서 이달 들어 15일까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 8천억 원으로 지난 4월 증가액 2조 3천억 원을 이미 능가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이달 말 기준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5월과 6월 두 달간 일시적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겠지만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7월부터는 주춤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 제도가 확대 재조정된 이후에 주택거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반기 들어서 다시 주담대가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금융회사의 월별, 분기별 대출관리 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지난 3월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요. 올해 3월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신규 연체 발행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체 채권 적립 규모가 증가하면서 2월 말보다 0.05%포인트 하락한 0.53%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대뇌의 불확실성 확대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해 연체 채권 정리와 대손 충당금 적립 확대 등 자산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중에 소총 실탄 30여 발이 발견됐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제조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대체 이 실탄이 어떻게 가정집에 있었던 건지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가재 도구들로 어질러진 아파트 거실에서
경찰이 뭔가를 뒤적입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경기 오산시에 있는 아파트 신발장 안에서 소총 실탄이 발견된 겁니다. 그 서랍장 안에 까만색 비닐봉투가 있었거든요. 아군의 탄은 났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현장에서 발견된 실탄은 모두 38발. 군 당국이 확인한 결과 실탄은 K2나 M16 등 소총에 쓰이는 5.56mm 보통탄으로 1977년 국내 군수업체에서 제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탄이 발견된 아파트는 당시 매매가 이뤄져 집주인이 바뀐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해당 아파트에 최근까지 거주했던 이전 집주인을 조사한 결과 집주인은 2006년에 이사를 왔는데 신발장 안에 실탄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에게서 사건을 넘겨받은 군 당국은 실탄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2006년 이전에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자가 있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추가 조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경기 안성시 보계면에 있는 폐 식용유 정제 공장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관계자 3명이 대피했는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평택시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현장 작업자 130여 명이 급히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소방당국에는 수십 건의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사장 한가운데에서 붉은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낮 1시 40분쯤 경기 평택시 고덕동에 있는 공원 지하주차장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현장 작업자 13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많은 연기에 소방당국에는 50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열선을 이용해 스티로폼을 자르다가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침 7시쯤 경남 김해시 진영읍 국도를 달리던 45인승 회사 통근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 등 6명이 대피해 부상자는 없었는데 버스는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주행했다는 버스 운전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신도림동 버스 정류장에서는 버스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6명이 다치고 이 중 3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가정집 입구에 흰색 SUV 한 대가 박혀 있습니다. 오후 3시 반쯤 인천 송월동 동화마을에서 견인되던 SUV가 견인차와 분리돼 가정집을 덮친 겁니다. 집안에 있던 80대 할머니가 사고에 놀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작업자가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일부 공장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안전수칙을 과연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작업 중 숨진 50대 여성 노동자에 대한 부검 결과 머리와 몸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 노동자는 작동 중이던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다 기계에 끼었는데 경찰은 일부 공장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 조사에 나섰습니다. 또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현장 감식을 벌여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를 정비하거나 청소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기계를 멈추고 다른 사람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방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 만큼 노동부는 사고 전 기계 작동을 멈춰야 했는지 또는 안전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 종류에 따라 가지고는 기계를 조금씩 움직이면서 정비를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위험한 작업이 될 때는 철저하게 2인조가 돼 가지고 그거를 감독을 하면서 안전 작업 절차에 따라 가지고 정확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작업 현장의 안전 강화를 약속하고도 계열사 제빵 공장 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SPC 그룹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상립공장 대표이사 정도 처벌하고 말게 되면 또 이런 사고는 또 있게 된다는 입장이고 SPC 본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져서 시민단체는 SPC 그룹 허영인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허 회장이 사고 예방보다 책임 회피에만 최선을 다해왔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요즘 길 다니기가 무섭다고 호소하시는 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국 곳곳에서 흉기 난동 소식이 들리기 때문인데요.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이 흉기를 드러낼 경우에는 최고 징역 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먼저 의정부로 가보겠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이 A씨는 지난 17일 밤 11시쯤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의 빌라 주차장에서 보물을 정리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를 숨기고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서울 영등포에서는 흉기를 소지한 채로 민주당사 주변을 서성이던 30대 남성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을 서성이다 경찰의 불심 검문을 받았는데요. 가방에는 10cm 정도 길이의 전술칼 그리고 가스 충전식 비빈탄총이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에는 40대 여성 A씨가 서울 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며 허공에 휘두른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고요.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응급 입원 조치했습니다. 오늘은 시흥에서 흉기 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중국인 차철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오늘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차 씨는 지난 17일 시흥시 정왕동에서 50대 중국인 남성 A씨와 A씨의 동생을 둔기로 숨지게 했고요. 그제는 60대 편의점 주인과 70대 남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차 씨는 A씨가 돈 3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술을 마시자면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동생까지 찾아가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편의점 주인은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또 자신이 살던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 2시 반에는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도 열립니다. A씨는 그제 새벽 4시쯤 경기 화성 동탄 이신도시 동탄 호수공원 인근 상가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5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경찰은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공중협박에서 살인 미수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 방침을 밝힌 미국 유통업체 월마트와 달리 미국 최대의 주택 개보수 소매업체 홈디포는 가격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연준 인사는 미중 간의 무역 긴장 완화에도 불구하고 관세로 인한 경제 부담은 여전하다며 금리 인하를 고려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최대의 주택 개보수 소매업체인 홈디포가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외의 어떤 나라도 구매량의 10%를 넘지 않도록 제품 공급원이 다양해 관세로 가격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It all starts with product because we got to have the stuff in the store that our customers want and it's got to be priced right at the right value. 관세로 가격 인상에 돌입한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미국 유통업체 월마트는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 방침을 밝혔고 일본 자동차 업체 스바루, 미국 법인도 최대 $2,000 가격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월마트가 부담해야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를 부과하고 유통, 제조업체들이 추가 비용을 흡수하게 만들려는 트럼프의 방침이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중 무역 긴장이 완화됐지만 관세로 인한 미국 경제의 부담은 여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고려할 때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소매업체들의 관세 대응 방안은 엇갈리고 있지만 이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이 3분기부터는 불가피할 것이란 시장 전망이 나오면서 연준 인사들은 경기 침체보다는 물가 관리에 통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가자 지구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중론을 고수해왔던 유럽이 이스라엘을 향한 제재 카드를 결국 꺼내 들었습니다. 영국은 자유무역협정 FTA를 중단하기로 했고 EU 유럽연합도 협정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은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확대로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FTA 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Therefore today, I'm announcing that we have suspended negotiations with this Israeli government on a new free trade agreement. 영국은 또 주영 이스라엘 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 정착민들에 대한 추가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EU도 회원국인 네덜란드의 제안에 따라 FTA와 비슷한 EU-이스라엘 협력 협정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What I noticed is that the initiative that the Netherlands took regarding a review of Article 2 of the EU-Israel Association Agreement, the article about human rights. 지난해 친팔레스타인 성향인 아일랜드가 마찬가지로 협정 2조의 근거에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회원국 간 이견으로 제재가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세가 강화되고 구호물자 반입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교역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기준 1위인 만큼 협정 무효화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And we will not get any dictates from outside with regard to our national security. 이스라엘 외무부는 반이스라엘적 집착과 영국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스스로 경제를 해치려는 거라면 그건 그들의 선택이라며 애써 무시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수요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NC를 꺾고 다시 단독 2위에 올랐습니다. 문동주와 최은성이 투타에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한화 문동주가 1회부터 시속 150km의 위력적인 볼을 뿌립니다. 2회 노아웃 2루, 3회 원아웃 1, 2의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주자가 나가면 더 집중했습니다. 6회까지 안타 4개만 맞고 무실점으로 마운드를 지키고 시즌 5승째를 따냈습니다. 타선에선 4번 최은성의 방망이가 빛났습니다. 2회 솔로프로 선취점을 뽑고 6회에는 2루타를 치고 나가 상대 투수의 폭투로 득점까지 올렸습니다. 마무리 김서현은 8회 투아웃에 나와 4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잡아내고 4대1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2연패를 끄는 한화는 단독 2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최대한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하려고 했고 좀 모든 구종으로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SSG는 2회 최훈의 2타점 적시타, 3회 고명준의 2타점 3타 등을 묶어
삼진 15개를 당한 두산을 5대3로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KT는 장성우의 투런 포와 강백호의 2안타 2타점 활약을 더해 기아를 5대3으로 눌렀습니다. 삼성은 연장 10일에 집중 안타를 터뜨려 키움을 누르고 3연패를 끊었습니다. 홍창기가 무릎인대 파열로 수술대 오르게 된 LG는 홍창기 대신 우익수로 나선 송창희가 말루프를 포함해 6타점을 쓸어담으며 롯데를 물리쳤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리는 아시아권 최대 육상축제, 아시아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일찌감치 입국한 선수들은 경기장을 찾아 적응 훈련에 돌입했고 조직위원회도 마지막 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현장 리포트 보시고요. 스포츠 뉴스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파란 트랙 위에서 무게추를 달고 체력을 끌어올립니다. 잔디 위를 달리며 운동장 분위기도 살핍니다. 아시아 육상 대회를 앞두고 선수들이 마지막 담금질에 나섰습니다. 시차와 경기장에 미리 적응하려고 일찌감치 한국을 찾은 겁니다. What that means is to get used to the track, know the facilities, really get a feel of what, how Gumi feels and what exactly is the weather. I came from Philippines, a little bit more humid. Hopefully get a new championship record. 한국 육상 단거리 유망주 조엘진 선수도 가볍게 몸을 풀며 운동장 적응을 마쳤습니다. 100m와 400m 계주 두 종목에 출전해 종전 기록을 넘어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나라의 선수들이 다 오다 보니까 배울 점도 많고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 개인 최고 기록을 일단 경신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일 것 같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운동장 시설을 점검하고 숙박, 교통까지 확인하며 손님 맞이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개회식부터 해서 각종 이벤트들 최종적으로 AA 사무국하고 협의하고 있고 선수단이 계속 속속 입국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송 그리고 숙박 부분에 지금 배정을 거의 다 완료하였고요. 경북 구미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국내외 선수 2천여 명과 관객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마지막 훈련에 들어간 선수와 대회를 준비한 조직이 모두 원하는 성적, 기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다가오는 대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다는 절기 소만입니다. 날이 점차 더워지는 시기인데요. 오늘은 습도까지 높아서 종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미 서울의 체감 온도는 25도에 달하고 있고요. 한낮이 되면 체감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시원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이 잔뜩 흐린 가운데 곳곳으로 비나 소나기도 내려서 습도를 잔뜩 끌어올리겠습니다.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남해안에 산발적인 비가 조금 오겠고 오후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경기 동부를 비롯한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면서 요란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다소 후텁지근합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3도, 대구는 21.3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광주 28도, 대구는 29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내일은 또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전에, 남부지방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비가 내린 뒤에는 때이른 더위도 주춤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겠습니다. 현재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떨어진 곳도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3분 뒤에 뉴스타트 3부가 계속됩니다.